자, 이번엔 최마의 뒤집기 코너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나? 뭐 지금은 의심할 여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수치가 뒷받침되고 있어요. 오늘도 개장 전에 9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9월 수출이 659억 5천만 달러, 12% 정도, 12.7%니까 뭐 약 13% 증가했는데 대미 수출은 1.4% 감소. 다만 효자인 반도체의 힘으로 반도체는 3년 6개월 만에 최대 수출, 뭐 사상 최대의 수출 규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도체가 지금 이끌고 있다는 얘기죠. 자, 관련해서 또 시장을 풀어주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DB증권 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수치 외우는 게 힘들어가지고 보고 컨닝을 해야 됐어. 네. 대미 수출은 줄었지만 전체적인 반도체 수출은 늘었고 자동차도 늘었대요. 받쳐줬다고 하던데. 자, 일단은 숫자가 증명해주면야 뭐 할 말 없는 거죠. 반도체. 먼저 김종효 이사부터 가볼까요? 네, 뭐 지금 엔비디아 시총 4조 5천억 달러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건 9월 달에 거의 뭐 150% 육박하게 오른 소위 이제 레거시 3인방, 샌디스크, 키옥시아 이런 것들의 반등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기판까지도 결국 한 통으로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드 부족으로 플래시를 ESSD로 만들어서 AI 데이터 센터에 넣다 보니까 ESSD도 부족하게 됐고, 그럼 ESSD를 만드는 뭐 설계업체인 파두도 주가가 최근에 급등했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돼 있는 기판 업체들도 모두 주가가 급등하면서 전혀 이제 상관없는 기판주들까지도 이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HBM은 뭐 원래부터 좋았고, 지금도 뭐 내려올 이유가 전혀 없고, 그다음에 지금 DDR4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레거시 좋아졌다라고 했는데 그냥 레거시도 아니고 플래시까지도 이제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 내년도에는 더 없는 거 아니야? 더 공급이 부족한 거 아니야? 어차피 돈 안 되는 거 서로 안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 더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나타나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에 뭐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샌디스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폭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 랠리가 뭐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신호를 할 수 있는 것은 DXI 지수,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지표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꺾이지 않으면 지금 관련된 종목군들의 상승도 쉽게 꺾이진 않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주가가 지금 뭐 기판주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 불타오르고 있어서 네. 추격하기에는 부담되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지금 어쨌든 쥐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먼저 내려올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갈 때까지 이렇게 봐봐야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내용의 핵심은 그거죠. 생성형 AI, 뭐 이제 학습과 추론, 거기를 뒷받침해주는 컴퓨팅 파워가 이제 막 쫓아가고 있는 단계에서 문자, 텍스트로 했던 것이 영상과 이미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더 급해진 거죠. 컴퓨팅 파워가 지금 현재보다는 한 10배 정도는 더 빨리 늘어나야 된다. 그 컴퓨팅 파워가 뭐겠어요? 안에 들어간 기판, 거기에 반도체 메모리 그다음에 뭐 이런 그래픽이 됐던 막 물어놓고 뭐 이렇게도 붙여보고 저렇게도 붙여보고 속된 말로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수출이나 이런 데이터들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품귀 현상 얘기하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의 뭐 그런 시세표들 보면은 연일 막 올라가고 현물 가격이 뭐 하여튼 지금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다라는 건데 더 좋은 건 더 좋아지느냐? 제가 좀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그 김종효 이사님이 정리를 좀 잘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나 이런 시스템 컴퓨터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어느 하나가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속도가 다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I 반도체 뭐 양자 컴퓨터 이런 식으로 다 간다고 했을 때 그쪽만 성능 좋아지면 뭐예요? 그거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던 거라든지 그 데이터를 뭐 SSD 메모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전에는 HDD였죠. HDD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읽고 쓰고 하는데 속도가 상당히 느려요. 맞아요. 그걸 이제 반도체로 넣어가지고 SSD로 만들어서 이 속도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야지 빠른 검색이든 빠른 추론이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고 조화롭게.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거. 또 여기에 상황에서
이것만 뭐하면입니까? 우리 양쪽에서 데이터가 뭐 지금 출발하는 데는 16차선 뭐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통로가 8차선 이렇게 되면은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럼 렉이 걸린다라는 이 부분들이 이런 쪽에서 발생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더 이제 확장하고 늘려주려면은 그거에 맞는 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동시적으로 더 필요로 하는 거고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필요로 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데이터 양이 늘어나게 되면은 반도체 데이터 센터 같은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이 또 늘어나게 되고 그렇죠. 그럼 또 필요하라. 전력도 필요하고 각종 반도체 부품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다 생산을 많이 해내야 되는 거죠. 연결이죠. 그렇죠. 이영로 차장이 IT의 은근히 전문가예요. 그죠? 네. 저희 뭐 개인적인 부탁할 때 항상 사무실에 NI 네트워크 시스템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좀 전공하다 보니까 컴퓨터학과라 전공. 예, 그렇죠. 오, 의외네 또. 자, 하여튼 그 전문가라서 모든 그런 이 DIY라고 해요. 막 조립하는 것도 잘 하시잖아요. 네. PC 같은 것도. 그러니까 내용을 좀 아실 텐데. 자, 결국에는 이영로 차장이 얘기했던 부분의 연결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김종영 이사께 이런 질문들이죠. 이 AI의 뭐 컴퓨팅 파워, 그다음에 이제 뭐 회로 기판, PCB, 뭐 DRAM, 뭐 그래픽 카드, 뭐 CPU, NPU 이렇게 쭉쭉 하면은 다음은 이제 또 디스플레이로 또 넘어가나? 거기에 또 이제 이 AI가 이 뭔가 정보를 취득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입력들, 멀티모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 센서류, 내지는 또 뭐 카메라, 막 여기까지 다 가는 거죠. 쿵짝쿵짝. 그렇죠. 이제 지금은 데이터를 모으는 단계에서 이제 추론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모아야 되는 데이터는 앞으로 말씀하셨다시피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럼 아날로그 센서에서 신호를 받아서 이걸 디지털로 전환해주는 그런 것도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아주 고성능이 필요하진 않아서 그냥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정도 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 MCU 같은 것들도 결국은 여러 기기에 사용하면서 기초 정보를 모으고 그 모은 정보를 이제 서버로 전송해서 서버에서 이제 추론하거나 학습하는 형태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거의 모든 것, 뭐 그게 뭐 CXL이 됐든 뭐 PCL이가 됐든 하여튼 데이터 전송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은 지금 다 추진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각종 센서류에 대한 신호 선호도도 네. 전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정말 뭐 뜬금없는 종목들 뭐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것도 뭐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이게 MCU 전문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설계만 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이런 기업들도 AI 서버 내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 MCU 자체도 예전에는 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정도 구동하는 것이니까 뭐 관심 없다, 별로 큰 영향 없다라고 하지만 그거 자체도 이제 관심 있는 거고 예전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력 반도체도 앞으로 대거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이게 뭐 전기차라든지 전력기기의 증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전력 반도체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지금 뭐 실리콘 카바이드나 지라갈륨 쪽에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삼성전자도 이쪽에 이제 신경 쓰기 시작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8인치 팹리스 업체들이나 8인치 이제 팹리스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걸 만드는 DBHTech 같은 경우에도 네. 전력 반도체의 생산 가능성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신경 써 봐야 되는 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뛰면 모두 뛴다고. 뭐 예전에 그 우스갯소리로 여수에가 돈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뭐 조선업이 잘 되고 막 그렇게 했던 어업이 잘 되고 그러면 동네 지나가는 강아지도 5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가 그러니까 모두 뛰면 모두 뛰고 모두 좋고 어떻게 되고 막 설계를 막 하죠. 거기에 더 창의성을 발현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AI를 쓰려면은 우리가 모바일을 열어가지고 창을 열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고 그다음에 또 질문을 해야 되는 뭔가 이거 딱딱딱딱 이 핑거로 네. 아니면 PC나 노트북을 열어서 해야 되잖아요. 조금 더 편하게 이제 스마트한 디바이스들 이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고 얘기해서 스마트 글라스 쪽으로도 좀 갔어요. 이제 쓰면서 여기다 이제 AI랑 대화하는 거지. 네. 자, 거기까지 이제 갑니다. 네. 너무 좀 가시는데 아니, 뭐, 어쨌든 어쨌거나 그렇게 세상은 네. 갈 거예요. 디바이스는 이제 표현하는 거라든지 정보 수집하는 거든지 아니면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웨어러블 쪽 이런 쪽
쪽으로 이제 발전된 게 뭐 핑거까지 나왔다가 이제는 글라스가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이 글라스는 조금 더 개선이 필요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로 할 거예요. 너무 앞서 나갔다 이거야. 예. 아직은 이제 예. 그쪽에 대한 메모리나 이게 그리고 이게 글라스 쪽은 또 하나의 문제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이 부분이 네. 상당히 좀 이슈가 있을 수가 있기 좋아요. 때문에 네. 이거는 좀 천천히 가지 않을까 그쪽 알겠어요. 부분은. 네. 예. 제가 너무 앞서 그리고 나갔어. 좀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도 이제 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질화 관련 부분들 이 부분들도 가되면 우리가 이제 단말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런 전력을 또 이제 웨어러블이나 이런 것들 소형화되고 또 고용량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네. 특히 이제 뭐 우리가 많이들 쓰실 거예요. 요즘 노트북 사게 되면은 아답터 안 주죠. 이렇게 큰 거 말고 조그만한 이 정도로 사이즈로 손가락 요 정도 사이즈로 해가지고 충전기 형태로 딱 나오죠. 근데 이 부분이 예전 같았으면은 이 고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이 사이즈가 아니에요.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기를 바로 꼽아가지고 거대한 이 중간에 아답터를 통해서 전구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스마트하게 나오는 이유가 질화 관련 소재를 이용해서 고출력을 낼 수 있는 이런 반도체 소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 뭐 이쪽 그로 보게 되면은 뭐 질화 관련 소재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수요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자, 그럼 직접적인 기업들을 조금 찾아봐야 되는데요. 김종희 회사님 어떤 기업들을 서치 좀 해보시나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전혀 두려움이 없고요. 뭐 하이닉스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지금 1등의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의 밸류를 받고 있으니까 물론 반도체가 올라가면 더 올라가긴 할 건데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동일하게 샀을 때 동일 시점에서 같은 금액을 매수했을 때 어떤 게 더 수익성이 좋을까는 저는 뭐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물론 한 달 전에 선택했을 때는 하이닉스 선택이 더 좋았는데 저는 뭐 삼성전자를 선택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구간에서 1등 밸류를 이미 받고 있는 기업과 1등에서 내려와서 2등 밸류를 받고 있는 기업 중에 무엇을 선택할까의 문제는 저는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향 그 소부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한솔케미칼이라든지 소위 이제 이 기본 소재가 되고 있는 원익 QNC까지 지금 다 신고가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매수는 뭐 저 역시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 공장이 돌아갈 만한 타이밍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핵심 소부장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것도 물러날 자리는 쉽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PSK하고 이오테크닉스하고 이런 장비주도 전공정 쪽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목군들도 최근에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 쫓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규 매수는 솔직히 이제 각자의 판단에 조금 맡겨야 될 것 같고 조금 뭐 누릴 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양 핵심 소부장은 여전히 긍정적 관점에서 최소한 홀딩 이상의 관점으로는 접근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손이 안 나가지만 없어요, 막 주식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포머라는 나만 또 팽대하고 개별주 좀 들고 계신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 그래요. 소외되고 시세에서. 그래서 속상한 부분도 있을 텐데. 자, 그럼 뭐 어쨌거나 시류의 중심은 반도체와 IT, AI인 건 뭐 명확한 것 같은데 이영로 차장이 보시는 기업들? 저는 이제 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또 대장주로서인 SK 하이닉스를 저는 이제 우리 똑같은 거 갈 수는 없으니까요.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린 거고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분기 10조 이상에 대한 이런 영업이익들을 그렇죠. 계속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실적 시즌 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나오니까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아직은 시가총액 비중이 좀 낮고 그리고 이제 현재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 나왔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한마디로 보면 주마가 편이라고 했는데 네. 달리는 말에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외국인들 수급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국내 장에 들어와서 사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이쪽 업종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봐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로 소부장 부분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산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적층 단수가 늘어나요. 뭐 예전에는 뭐 12단 뭐 이렇게 지금 뭐 HBM 같은 경우는 12단이라지만 메모리 반도체를 보면 250단 뭐 512단 뭐 이렇게까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이건 늘어날 때마다 필요로 하는 소재 쪽 뭐 이제 저는 동진 세미캠이나 이런 부분들 이게 포토 이제 광광약 부분이죠. 이거를 네. 포토레지스트. 네. 한번 이제 반도체 회로 기판을 우리가 생산하는 거면 우리 이제 요즘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나뭇잎 같은 거 놓고서 햇볕에 오랫동안 놔뒀다가 딱 하게 되면은 그 모양이 쫙 나오듯이 이거를 표현하기 위한 부분이 관광액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이 이제 동진세미케미의 매출액이 한 60%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거 한 층 한 층 쌀 때마다 그거를 바르고 찍은 다음에 또 식각하고 고정하고 한 다음에 또 바르고 또 그래서 단수가 늘어나고 제품의 생산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쪽에 대한 매출액도 당연히 늘어나는 부분들이기 오케이. 때문에 예, 동진세미캠의 매출 부분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뭐 상식적인 거죠. 반도체가 저렇게 잘 팔렸다는데 그러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는 일단 첫 번째가 소재는 얼마나 많이 팔렸겠어, 잘 됐겠어 이런 개념으로 그렇죠. 동진세미캠 요즘 뭐 ENF 테크놀로지도 많이 얘기하는데 네. 이제 외우 달달달달 외우겠어요 아주. 뭐 외웠다가 까먹었다 외웠다 까먹었다 맨날 메모리에 한계가 있어서 머리는. 자, 근데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이 오픈 AI의 샘 올트먼과 이제 간담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AI 쪽에 어떤 또 하나의 붐업이 좀 될 수 있을까? 글쎄요. 근데 딱히 뭐. 그 이분이 이제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는 과거 대비는 좀 줄어든 것 샘 같습니다. 올트먼. 네, 예전에는 뭐 누구 만나거나 어디 가서 이제 투자 얘기만 나왔다 하면은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그렇죠. 차르륵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영향력도 좀 떨어진 것 같고 그다음에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와도 거리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과거만큼의 이제 파급 효과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챗GPT와 국내 기업들이 협업을 늘려나가는 것은 뭐 나쁘게 볼 일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협업하는 기업이 생긴다면 뭐 그와 관련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지금 뭐 대통령과의 만남보다는 이번에 만남을 통해서 뭐 기업의 이름이 언급된다면 뭐 그런 기업들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뭐 이용근 차장도 특별히 이견은 없을 거라고. 예, 맞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은 뭐 이게 AI 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홍보하고 뭐 이런 상징성 부분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겠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좀 잠깐 넘어가서 환율 얘기, 이거 다루기 껄끄러운 주제. 아, 제가 참 제일 싫어하는 주제 중에 하나. 왜냐면 재미가 없거든, 환율. 자, 하지만 환율과 주가 지금 같이 오르고 있어요. 오늘도. 희한한 일이죠. 아침에 이제 환율 절상의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등장했는데 절상이 또 안 된단 말이죠. 달러는 약세로 가고 있고 미국 정부, 연방 정부 뭐 셧다운, 뭐 문을 닫던 말던 뭐 단기간에 문 닫는 거야 그냥 휴가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건 오히려 금리 인하를 자극할 거야. 이래서 미국 국채 금리 사실 어제 미국 국채 금리 좀 소폭 올랐거든요. 예. 근데 달러 가치는 또 밀렸어요. 그러니까 그럼 원화가 절상이 되면 우리도 1,400원 아래 언더로 또 더 내려가야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북 리스크 완화하면 이것도 환율 절상인데 환율이 내려가야 되고 세 번째가 한미 통화 협상, 뭐 환율 협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나왔어요. 전부 다 절상 이유인데 올라가 환율이. 거기다가 우리 앞에 다뤘지만 반도체 수출도 잘 됐대. 그럼 달러가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근데 환율이 왜 안 내려가지? 저의 딜레마 여기서 지금 빵 박혔어요. 외국인은 주식도 사는데 그러면은 뭐지? 계속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에 대한 업프론트 선빵으로 지금 돈 내놔라 때문인가? 근데도 주가는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도대체 저의 이 딜레마를 풀어주실 두 분의 얘기, 김정영 의사부터. 일단 지금 환율의 움직임은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독특하기는 하죠. 외국인들이 연일 국내 반도체 주식을 강력하게 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원화 교체 수요가 더 많아서 원화 수급이 몰려서 원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 구간인데 약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는 누군가 원화를 강하게 사고 있지만 원화를 강세로 만들 만한 요인이 반대쪽 요인, 그러니까 원화를 파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 아니면 사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환전 수요로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머물고 있던 내부적 자금의 움직임 정도에 불과하다. 뭐 이 뭐 두 가지 해석 정도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당면한 정치 과제로서는 지금 일본 선거가 있잖아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과연 뭐 누가 되느냐. 뭐 지금 일본 선거 첫 번째 선거로는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선까지 가게 됐을 때 정말로 뭐 그 고이즈미 총재로 가는지 아니면 뭐 사나이 총재로 가는지에 따라서 또 환율의 움직임이 엔화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을 좀 반영하는 과정에서 원화가 스물스물 약세론 가고 있으나 속도는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는 핵심 포인트는 원화가 조금씩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서 약세로 간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속도로 가는 건 시장이 용납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적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방향성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 막 크게 발생하기 시작하면 뭐 1% 올랐다가 1% 내렸다가 뭐 다음 날은 또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그런 양상으로 가는 게 최악의 그림이 아니겠는가. 그다음에 지금 미국과 뭔가 합의를 했다라는 건 저는 좋은 뉴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 1년에 2번 이렇게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할 때마다 정도 봤던 걸 이제 매달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매달 우리를 지금 환율을 관찰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좋은 이슈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아직은 환율과 관련돼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기엔 좀 어렵다. 변동성이 아마 단기적인 시그널일 가능성이 있고, 변동성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굉장히 느린 속도의 원화 약세는 저는 아직은 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 환율 합의 내용이 나왔는데 서로 인위적으로 개입 조작을 하지 말자. 사실 우리한테 해당되는 얘기죠. 미국이 한번 지멋대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관찰을 계속 했는데 결국엔 우리가 기다렸던 거는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에 대한 업프론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선불, 그거에 대한 이면으로 통화 스와프,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좀 기대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 오늘 없었어요, 아직. 근데 가능성은 있다, 뭐 긍정적이다라고 시그널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실제 외환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무제한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미국에서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범위를 조금 넓혀주는 정도. 어. 예를 들어서 뭐 3,500억 불을 한 번에 주는 게 솔직히 말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불을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주게 된다. 만약에. 그러면 최소한 주는 것의 7, 80% 정도의 달러 수합 정도를 보장해주는 형태? 뭐 이런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합의를 미국과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우리가 미국으로 가는 돈에 대한 일정 비율 이상의 달러 수합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도 합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본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일본은 그 컨트랙 조건에 캐피탈 콜하고 언디맨드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돌려줘라고 하면 돌려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조건도 지금 못 달고 있거든요. 그죠? 그냥 무조건 돈 내놔라인 거죠. 그냥 갖고 와는데. 그래서 지금 일본에 만약에 다카이치 사나이 총재가 달성이 됐을 때는 실제로 또 선거 전에 얘기한 것과 선거 후에 어떨지 모르나 지금 선거 전에는 일본도 5,500억 불도 다시 재협상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서명을 했기 때문에 뭐. 근데 뭐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물론 인기 끌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나름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만약에 자민당 총재가 되면 지금 확률은 좀 낮아 보이지만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추가 협상의 개연성을 일단 뭐 열어두고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접근해 봐야 될 것 같고 타임 테이블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아마도 이제 에이펙 요 구간까지 어떤 협상을 끌어내느냐가 이제 그러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쪽에서는 뭐 노벨 평화상을 흔들어야죠, 이렇게. 그래서 메달을 좀 흔들어주고. 근데 지난번에 러트릭 제 상무장관을 찾아간 그 협상단이 집까지 찾아갔었잖아요. 그게 약간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죠. 급하니까. 근데 일종의 지금은 부메랑 패착으로 좀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트릭 입장에서 보면은 야 얘네들 급하구나. 먼 줄 탄다. 그러니까 딱 애기 먼저 쥐고 막 흔들잖아요, 상투를.
미안해 중간에 껴놓고. 네. 이영래 시장이 보시는 환율 어려운 환율. 아니 뭐 환율이고 뭐고 뭐 사실 주가만 올라가면 되는 거지 뭐. 그죠? 근데 뭐 이제 제 생각은 저는 이제 뭐 이거에 대한 거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매크로 전문가 뭐 이 스트레치스트 하는 시장 전략 전문가가 제일 돈이 안 돼요. 근데 장사도 안 되고. 이거를 딱 보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환율 이거 걱정하지 말자. 왜 우리가 지금 지금 무역협상 부분에 대해서 그 합의를 안 해주니까 25% 관세 때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세 올라가는 만큼 환율이 카바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1,400원, 1,500원, 1,400원 중간대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럼 결국은 우리가 그 관세로 인해서 털려야 될 그 비용 내야 될 비용 부분들이 환율이 카바를 쳐가지고 그거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요. 매달 그 들여다보겠다. 매달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환율에 대해서 건들지 않으면은 환율 지금 계속 이런 상태로 움직인다. 아직 문제가 없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환율이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됐을 때 가장 문제됐던 부분들이 수입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수입하는 부분들의 주 부분이 이제 원료라든지 수입물가? 에너지 부분에 대한 기름, 석유 뭐 이런 부분들 예전에는 절대적으로 사용량들이 많았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이거에 대한 사용량 부분들은 석유화학 부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기름 사용량에 대한 것들은 전기차나 이런 것들을 하고 발전소나 이런 것들도 원자력이든 이런 것들 돌리면서 좀 줄어들고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무역 수지에 대한 거는 이 상태로 가는 거는 저는 우리가 협상력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러프하게 봐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는 계엄 사태 때도 1,480원의 환율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보는 입장에서 지금 1,410원도 안 되는 환율, 결국엔 환율이 절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절상이 안 되더라도 반도체 시세 차익만 먹어도 우리는 충분해라고 할 수 있는 자신감?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정리를 제가 해버리면 안 되고 외국인이 더 살 것 같아요? 네, 저는 반도체에 관해서는 더 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국 기업만큼 뭐 PCB, 그다음에 뭐 반도체 소재, 그다음에 반도체 자체를 잘 만드는 국가 기업이 없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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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의 강국인 한국의 노하우를 믿는다 이렇게 네. 하시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요즘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방원. 예. 그런데 조방원도 있고 금반지도 있습니다. 예. 근데 조방원의 금반지 딱 해서 저는 의자를 하나를 더 켰는데 의료 제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조방원의 금반지 딱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섹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이러면은 대한민국 주가 괜찮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계속 이익이나 실적 부분들이 많이 나을 수 있는 이런 현재의 그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오케이.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미리 걱정한다고 뭐 좋아하실 분들도 없고 그냥 몸을 맡겨보고는 것으로 오늘은 포인트 삼성전자 하나만 또 떨렁 얻었네. 그래서 부품주 동진세미캔 이 정도.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이 또 수고해 주셨고요. DB증권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과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